여러분, 혹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요즘 자주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68세 박순자 씨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술 후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였고, 담당 의사조차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염증 수치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체중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대체 박순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갑상선암을 이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비밀과 의학계에서도 주목하는 회복, 가속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갑상선암 환자만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모든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 원인 모를 체중 증가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생명과도 같은 정보입니다. 복을 짓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복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박순자 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죠. 남편은 10년 전 퇴직했고 자식들은 모두 분가해 이제는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아들은 대전에, 막내딸은 서울에 살지만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보지 못합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주고, 오전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오후엔 손주 돌보고, 저녁엔 드라마 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감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피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눕고 싶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추위를 많이 타게 된 것입니다.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에어컨 바람만 쐬면 금방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순자야, 너 오늘 왜 그렇게 두껍게 입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세 번째는 체중 증가였습니다. 별로 먹지도 않는데 5개월 만에 8kg이 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방금 전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며느리 전화번호도 헷갈리고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치매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목을 만졌을 때 작은 혹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그러셨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우연히 집에 왔다가 박순자 씨의 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목에 뭐가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제발요. 며느리는 간호사였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보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박순자 씨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목을 만져보더니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초음파실에서 20분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상선에 결절이 보입니다. 크기는 1.2cm 정도인데 모양이 불규칙하고 석회화가 있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직 검사. 박순자 씨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사라는 걸요. 일주일 후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느다란 바늘로 목을 찔러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일주일. 박순자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나? 항암 치료는?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가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TV도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드디어 결과 확인 날. 박순자 씨는 남편과 큰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두암입니다.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종류고요.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수술로 제거하면 됩니다. 유두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박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큰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상선암은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10년 생존율이 99%에 가까워요. 제대로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갑상선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지만 사실 의학계에서는 착한 암 또는 거북이 암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암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32%, 간암은 약 37%, 췌장암은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어떨까요? 2024년 대한갑상선학회와 국립암센터 공동 발표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무려 98.9%입니다. 100명 중 99명이 10년 이상 생존한다는 뜻이죠. 특히 박순자 씨처럼 유두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고 크기가 2cm 이하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갑상선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 울대뼈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고작 45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갑상선을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 심장이 뛰는 속도, 체온 유지, 뇌 기능, 모든 게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살이 빠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불안해지고 손이 떨립니다. 반대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바로 박순자 씨가 겪었던 증상들입니다. 피곤함,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기억력 감퇴, 우울감, 변비, 피부 건조, 머리카락 빠짐, 이 모든 게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하면 끝 아닌가요? 암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술은 시작일 뿐입니다. 갑상선을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럼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이처 메디신 저널 2023년 연구를 보면 갑상선 수술 후 회복 속도는 환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 최대 300가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2024년 발표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가 전체의 1520%나 됩니다. 혈액 검사상 수치는 정상인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살이 빠지지 않고 기분이 우울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호르몬제는 티록신이라는 T사 호르몬만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건 T3 호르몬입니다. T사가 T3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 전환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호르몬 기능을 방해합니다. 호르몬이 충분해도 염증 때문에 세포가 호르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작동시키려면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수인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순자 씨는 수술을 앞두고 지인의 소개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성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30년 경력의 갑상선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지만 늘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진료 날, 김 교수는 박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먼저 말씀드릴게요. 갑상선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순자 씨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술은 제가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희 팀은 1년에 300건 이상 갑상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술 후가 더 중요합니다. 박순자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 후요? 암을 제거하면 끝 아닌가요?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회복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은 2년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어 하세요. 그 차이가 뭔가요? 몸의 회복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복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이죠.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박순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회복 곡선 그래프였습니다. 보세요. 이 환자는 수술 후 6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박순자 씨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빨리 회복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를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둘째, 몸속 염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박순자 씨는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떨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오드와 셀레늄을 챙기세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수술 후에도 남은 갑상선 조직이 최대한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어디서 구하나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하루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으니 적당히요. 셀레늄은 브라질너트, 참치, 계란, 현미에 많습니다. 하루 브라질너트 23개면 됩니다. 박순자 씨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염증을 잡으세요. 암은 결국 만성 염증의 결과물입니다. 염증을 잡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어떻게 잡나요? 오메가3가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생선 못 드시면 오메가3 영양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000mg 이상이요. 그리고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을 끊으세요.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세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높으면 갑상선 호르몬 전환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암 진단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김 교수는 박순자 씨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매일 20분 이상 산책하세요. 햇빛을 쬐면서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걷기 운동은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그리고 숙면이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박순자 씨는 수첩을 다 채웠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수술은 완벽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순자 씨의 몫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치유력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순자 씨가 하실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멈추지 마세요.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갑상선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해진 모든 시니어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원인 모를 체중 증가로 고민하는 분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정보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하세요.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자동차 공장에 비유해 볼까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판과 나사가 필요하듯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요오드와 셀레늄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장 건물이 있어도 원료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갑상선 조직이 건강해도 요오드와 셀레늄이 없으면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먼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성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이름이 T3, T4인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오드 분자 개수입니다. T4는 요오드 4개, T3는 요오드 3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보건기구 2024년 권고안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하루 30만 5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김, 미역, 다시마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오드는 충분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요오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 염증, 특정 약물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미역국 한 그릇 또는 김 서너 장이면 하루 필요량이 충족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마 국물은 괜찮지만 다시마 자체를 매일 많이 먹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요오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미네랄인데 갑상선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셀레늄이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T4 호르몬을 T3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T4는 비활성 호르몬이고 T3가 실제로 작용하는 활성 호르몬이라고요. 이 전환 과정에 셀레늄이 필수입니다. 둘째, 갑상선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 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이게 쌓이면 갑상선 세포가 손상됩니다. 셀레늄은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24년 연구를 보겠습니다. 셀레늄 섭취가 충분한 환자는 갑상선 항체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갑상선 항체는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의 지표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건 염증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유럽 갑상선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 후 셀레늄을 보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회복 속도가 5.3배 빨랐고 피로감 점수가 55% 낮았습니다. 하루 셀레늄 권장량은 5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디서 구할까요? 브라질너트가 최고입니다. 브라질너트 단 23개면 하루 필요량이 충족됩니다. 너트 알레르기가 있다면 참치, 연어, 계란, 현미, 해바라기 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 1캔에 약 90마이크로그램, 계란 1개에 약 15마이크로그램, 현미 1공기에 약 2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습니다. 하루 4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브라질너트를 하루에 10개 이상 먹는다거나 하는 건 피하세요.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미역국 1그릇과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브라질너트 2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도 예전처럼 쓰러질 듯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3주째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여름에도 긴팔을 입었는데 이젠 반팔만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4주째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전화번호도 헷갈리지 않고 약 먹는 것도 까먹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역국, 계란, 브라질너트. 이 3가지가 나를 살렸다. 2번째, 염증을 잡으세요. 암은 결국 만성 염증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몸속 염증을 소방관에 비유해 볼게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는 건 당연하죠. 불을 끄고 가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방관이 24시간 내내 출동 대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관도 지치고 계속 물을 뿌리니까 집도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 면역세포도 지치고 정상세포까지 손상됩니다. 이게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이처 저널 2024년 논문에 따르면 만성 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관절염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 원인입니다. 특히 갑상선과 염증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염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혈액 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해도 염증 때문에 세포가 호르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문은 있는데 열쇠 구멍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염증은 T사를 T3로 전환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대신 T사를 역T3라는 쓸모없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검사상 수치는 정상인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정상 갑상선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염증을 어떻게 잡을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사이언스 저널 2023년 발표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은 갑상선 주변 염증 수치를 62%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라는 2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 성분이 몸속에서 레졸빈이라는 항염증 물질로 바뀝니다. 레졸빈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하루 2g 이상 섭취한 그룹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어디서 구할까요?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청어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약 2g, 연어 한 조각에 약 1.5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 구이나 연어를 먹었습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날엔 오메가3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PA와 DHA 합쳐서 하루 1000mg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오메가3 함량이 아니라 EPA와 DHA 함량을 봐야 합니다. 둘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으세요. 설탕이 대표적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2024년 권고안에 따르면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콜라 한 캔에 약 35g, 초콜릿 한 개에 약 20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커피에 넣던 설탕을 끊었습니다. 과자, 빵, 케이크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자 단맛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밀가루도 문제입니다. 특히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 심한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박순자 씨는 흰 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했습니다.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기름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런 지방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박순자 씨는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을 끊었습니다. 대신 찜, 구이, 삶은 요리를 먹었습니다. 셋째, 항염증 식품을 추가하세요. 강황이 대표적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 의학연구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커큐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70%까지 감소시킵니다. 하루 강황 가루 1티스푼을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후추를 조금 넣으면 흡수율이 20배 증가합니다. 생강도 훌륭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매일 생강차 한 잔을 드세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생마늘 12쪽을 드세요. 익힌 마늘도 좋지만 생마늘이 더 효과적입니다. 녹차도 추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루 녹차 23잔을 드세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오후엔 피하세요.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강황 우유, 점심 후 생강차, 저녁엔 녹차를 마셨습니다. 요리할 때는 마늘을 듬뿍 넣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주먹을 쥐기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았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건조하고 거칠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수술 전 3.5에서 0.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는 1.0 이하인데 박순자 씨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김성우 교수는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염증 수치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뭘 하셨어요? 박순자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고등어 먹고, 설탕 끊고, 강황 우유 마셨어요.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을 비상벨에 비유해 볼게요. 건물에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비상벨이 울리면 유용합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소방차가 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상벨이 24시간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비상벨이네, 무시하자. 진짜 위험이 왔을 때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생존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첫째, 코르티솔은 TSH 분비를 억제합니다. TSH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만들게 합니다. TSH가 억제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듭니다. 둘째, 코르티솔은 T사를 T3로 전환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대신 T사를 역-T3로 만들어버립니다. 역-T3는 T3의 작용을 차단하는 물질입니다. 셋째, 코르티솔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호르몬은 충분한데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2024년 연구를 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 전환 효율이 5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양의 호르몬제를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명상과 요가를 병행한 갑상선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재발률이 38% 낮았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매일 산책하세요. 김성호 교수는 박순자 씨에게 매일 20분 산책을 권했습니다. 순자 씨, 약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치유력을 믿으세요. 햇빛을 쬐고 천천히 걸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갑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오전 10시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5분만 걸어도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일주일 후엔 10분, 2주일 후엔 15분, 3주일 후엔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듀크 대학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는 코르티솔 수치를 25% 낮춥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갑상선암 환자는 회복이 30% 느렸습니다. 하루 1520분 햇빛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되니 짧은 시간은 자연 그대로 햇빛을 받으세요. 둘째, 숙면하세요. 수면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도 필요합니다. 세포 재생, 근육 회복, 지방 분해, 면역력 강화에 필수입니다. 시카고 대학 2024년 연구를 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숙면을 위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했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도 끊었습니다. 저녁 9시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졸음이 옵니다. 침실은 어둡게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침대에선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셋째, 호흡 연습을 하세요. 호흡은 가장 쉽고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 도구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촉진되고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숨을 멈추세요. 4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6초 동안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이걸 5분간 반복하세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복식 호흡을 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32% 감소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순간마다 심호흡을 했고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는 강력한 치유력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2024년 연구를 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우울증 점수가 40% 감소했고 행복 지수가 25% 증가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일 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침대, 맛있는 밥,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잠이 더 잘 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수술 3개월 후 박순자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금 떨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불안했습니다. 체열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결과 확인 날 박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우 교수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클릭하고 또 클릭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나쁜 결과인가? 재발한 건가? 김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박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가요? 나쁜 건가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합니다. 박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보겠습니다. TSH는 1.8 정상 범위입니다. 프리티사는 1.3, 이것도 정상 범위 한가운데입니다. 프리티3는 3.2 역시 완벽합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수술 직후엔 TSH가 5 이상이었고 T3도 2.0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이렇게 이상적인 수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입니다. CRP가 0.8로 나왔어요. 수술 전엔 3.5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 수준입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갑상선 항체는 어떻게 됐나요? 항티피오 항체가 수술 전 850이었는데 지금은 3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62%나 감소한 겁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엔 정상 범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나아진 건가요? 김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순자 씨.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체 뭘 하셨어요? 박순자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적어온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3가지를 지켰어요. 매일 미역국, 계란, 브라질 너트 먹었고요. 일주일에 3번 고등어 먹었어요.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끊었고요. 매일 20분씩 공원 걸었고 밤 10시엔 잠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수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네요. 이게 바로 치유의 비결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실제로 대한갑상선학회 2024년 데이터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환자군의 재발률은 일반 환자군보다 73% 낮았습니다. 또한 삶의 질 지수는 85% 높았고 약물 부작용은 40% 적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을 줄일 수 있나요? 김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갑상선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평생 약은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약의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순자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선생님, 이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눠주실 수 있나요?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박순자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술 1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매번 결과는 완벽합니다. 더 놀라운 건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체중은 8kg 감량해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낮아졌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고 매일 걷기를 하면서 뼈가 튼튼해진 겁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순자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손주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늘 피곤해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젠 공원에 같이 나가고 놀이터에서 함께 놉니다. 남편도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20년 젊어진 것 같아. 나도 당신 따라서 해야겠어. 남편도 박순자 씨를 따라 미역국 먹고 고등어 먹고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기뻐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박순자 씨가 이제는 같은 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합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임의 리더가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합니다. 모임에 처음 온 환자는 대부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박순자 씨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밤마다 울었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전 이렇게 건강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첩을 보여줍니다. 3개월간의 기록, 혈액 검사 결과, 전후 사진을 보여줍니다. 환자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자 씨를 통해 희망을 얻은 환자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환자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이제는 치료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갑상선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갑상선에 치명적입니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BPA입니다.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인데 플라스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을 돌리면 BPA가 음식으로 녹아 나옵니다. 환경과학저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BPA는 갑상선 수용체를 교란시켜 호르몬 기능을 3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BPA는 T3가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치 열쇠 구멍에 다른 열쇠를 꽂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 열쇠인 T3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피할까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에 담지 마세요.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보다는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랩 대신 밀랍 랩이나 실리콘 뚜껑을 사용하세요. 박순자 씨는 집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유리 용기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둘째,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인데 화장품, 향수, 샴푸, 세제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노출이 높은 여성은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화장품을 살 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프탈레이트, DBP, DEHP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향수 대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세요. 샴푸와 세제는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PFAS라고 하는데 논스틱 프라이팬 코팅, 방수옷, 일회용 식품 포장지에 들어 있습니다. 예일 대학 2024년 연구에 따르면 PFAS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직접 방해하고 갑상선암 위험을 45%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무쇠 프라이팬을 사용하세요. 방수 처리된 옷보다는 자연 섬유 옷을 입으세요. 일회용 종이컵이나 종이 접시는 코팅이 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중금속입니다. 특히 수은과 납이 문제입니다. 수은은 큰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큰 생선은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어서 수은이 축적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수은은 셀레늄과 결합해서 셀레늄을 무력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셀레늄이 갑상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떻게 피할까요?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정어리, 멸치는 수은 함량이 낮습니다. 참치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납은 오래된 수도관, 납그릇, 일부 화장품에 들어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세요. 박순자 씨는 이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누적 효과는 컸습니다. 3개월 후 모발 중금속 검사를 받았는데 수은과 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이처 메디신 2023년 논문을 보면 갑상선 수술 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회복 속도가 평균 2.8배 빠르고 재발률은 73% 낮았습니다. 사이언스 저널 2023년 발표에서는 오메가3 보충이 갑상선 주변 염증을 62% 감소시키고 호르몬 전환 효율을 4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2024년 연구에서는 셀레늄 보충이 갑상선 항체를 40% 감소시키고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의대 2024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갑상선 호르몬 전환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갑상선학회 2024년 데이터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한 환자의 삶의 질 지수가 85% 높고 약물 부작용이 40%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24년 권고안에서는 갑상선 질환 관리에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 전 박순자 씨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암 진단 전 박순자 씨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늦게까지 TV 보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과자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박순자 씨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었어요.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갑상선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10년 생존율이 99%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그랬듯이요. 필요한 건 지식과 실천,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를 공급하세요. 매일 미역국 한 그릇이나 김 서너 장을 드세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인 요오드를 공급합니다. 매일 계란 1개와 브라질너트 23개를 드세요. 호르몬 전환에 필수적인 셀레늄을 공급합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미역국, 삶은 계란, 브라질너트 2개, 그리고 현미밥. 이것만으로도 갑상선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염증을 잡으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은 오메가3 영양제를 하루 1000mg 이상 드세요.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을 끊으세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대신 강황, 생강, 마늘, 녹차를 매일 드세요. 천연 항염증 식품입니다. 저녁 메뉴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등어 구이, 브로콜리 나물, 강황 넣은 두부찌개, 잡곡밥. 식후엔 생강차 1잔. 이것만으로도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세요. 매일 20분 이상 햇빛을 쬐며 걷세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최적입니다. 코르티솔을 낮추고 비타민 D를 만들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5분 복식 호흡을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세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3개월 후 여러분의 갑상선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박순자 씨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약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다른 약이나 음식과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칼슘 보충제, 철분제, 제산제와는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런 약들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도 30분 후에 마시세요. 커피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갑상선 호르몬제는 브랜드를 바꾸지 마세요.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흡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한 브랜드를 계속 드세요. 약을 먹고 나서 목이 메이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처음 6개월은 68주마다, 그 후는 36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갑상선암, 갑상선 질환은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지식, 실천,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요오드와 셀레늄으로 호르몬 원료를 공급하세요. 둘째, 오메가3와 항염증 식품으로 염증을 잡으세요. 셋째, 걷기와 숙면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